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제가 새로운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시리즈의 책인데요. 이 책 사실 안 읽어보신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특별하게 영어 버전의 책을 통해서 내용을 융합해서 풀어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딱 교환학생이 나왔을 때 진짜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꿈이 PD였기 때문에 내가 얼른고시를 보려면은 리딩, 라이팅을 잘해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책을 봤는데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보는 와중에 경제 경영 분야에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커버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있는 똑같은 책이라는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들고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사받게 됩니다. 이 책은 저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20주년 특별 기념판이 또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 경영 분야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하는 그 책이 20년을 버티고 살아남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이런 분야가 엄청나게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한 가지 메시지가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 책이 2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은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삶의 통찰력과 깨달음과 교훈을 선사해 주었다는 게 반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책을 오늘 한번 저와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적인 부분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정신적인 파트에 대해서 풀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 연이어서 파트 2로 실질적인 6가지 교훈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물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죠. 한 번쯤 어릴 적에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다 전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소방관이나 선생님, 뭐 대통령 이런 꿈을 꾸는데 사실 정작 우리가 질문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무엇은 이것입니다. What is your goal in life? What is your life's goal? 당신의 삶의 골,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유명한 베트남의 승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path is the goal. path는 길이잖아요. 길 자체가 곧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길이 당신의 목표가 된다. 당신의 삶의 길을 찾는 것이 당신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도 아니고 나의 타이틀이나 스펙도 아니고 내 성공과 실패도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길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자체인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 도달한 도착지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한 발짝 한 발짝 모든 것들이 나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삶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선사받았는데 이 선사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반대로 내가 이 삶이라는 선물에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나의 삶의 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내가 갖게 될까만은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요. 나의 삶의 길을 찾기에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너무나 공감적으로 느꼈던 게 직업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직장인으로 훈련이 될 수는 있었으나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why,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지수였고 굉장히 답답하고 헤매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프로페션, 직업과 path of life, 삶의 길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페션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꼭 삶의 길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직업을 갖고도 본인의 삶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들 하트를 따라가라라고 이 책의 저자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도 4년 동안 군사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항해를 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갖추고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갖췄지만 다음 패스가 뭐지? 내가 다음에 어떤 커리어를 가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한 가지 난간에 부딪혔대요. 그냥 내가 또 하나의 직업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정말 단순했을 테지만 단순한 직업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길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메디컬 스쿨에 가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하면 로스쿨에 가면 되지만 나의 삶의 길을 찾고 싶다라는 질문 앞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다른 부동산 공부를 하고 직업 공부를 하고 다양한 공부를 했지만 실제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서 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개인적인 리더십 코스를 듣게 되는데요. 이 코스에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교육할 수 있는 영역은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가장 가운데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은 이모셔널, 감정적인 부분, 그 바깥 원에는 멘털, 정신적인 부분, 가장 마지막 원이 피지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4가지 영역에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멘탈과 피지컬, 주로 정신적인 부분만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도 영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 저자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학교라는 곳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원료로 써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내가 만약에 페일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성적이 안 나와서 내가 잡을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원료로서 돌려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전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저 또한 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어 봤고 이 두려움에 누구보다 많이 사로잡혀서 정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달달달 외우고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이 학교라는 시스템이 나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계속 자극시키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에 나와서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가들, 비사분면에 속한 많은 기업가들이요, 학교를 절대 끝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라는 시스템과 그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싫어할까? 왜 그렇게 소수의 아이들만 학교를 좋아할까? 그리고 고등교육을 실컷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실제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할까? 학교는 진짜 세상, 리얼 월드에 대한 준비를 과연 해주는가? 나는 왜 학교를 싫어했지만 배우는 건 좋아. 저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나 학교 정말 싫어. 막 때려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배움의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가난한가? 저도 대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저희 교수님이랑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철학 시간이었는데 행복한 삶은 철학하는 삶이다로 귀결이 됐는데 정작 제가 1대1 대면할 때 여쭤보니까 교수님은 전혀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 마지막으로 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금융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토록 조금만 가르치는가, 뭔가 숨겨진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그렇게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트래디셔널 교육을 받은 후에 결국 이런 개인적인 리더십 개발 코스를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의 길을 개척해야겠다라고 나가면서 뭘 발견을 했냐면 나의 이런 궁금증, 아까 말한 학교라는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궁금증이요, 나의 영을 자극했고 그랬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기업가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교육이 나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담겨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숫자에 대한 내용이고 경제에 대한 내용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책이라는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삶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직업이라는 굴레에 엉켜 있다라는 것이죠. 한 변호사의 예를 드는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정말 친한 변호사 친구가 있었는데 하면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정말 죽상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해서 야, 그럼 너 그냥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얘기했더니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난 모기지도 페이해야 되고 우리 애가 내년에 대학도 들어가고 절대 그만둘 수 없어 하면서 계속 이제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되었다는,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즐겁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일을 그저 일을 해야 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냐면 spiritually dead, 영적으로도 죽어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가 나 있고 죽어있는 상태를요, 그들의 육신이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안하는 이 책에서의 통찰은 뭐냐면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길을 찾을 것인지 그
퀘스천 마크를 남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의 길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길이 있구나 라고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4분면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바꾸는 일, changing quadrants는요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해요. 왜 쉽지 않냐면 열심히 일하면 되냐, 그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적이고 스피리추얼한 변화가 일어나야지 내가 4분면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감정적이고 영적인 영역이 영구적인 permanent change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B4분면을 넘어가려고 딱 준비를 하면 이런 말들을 던져요. 야, 그래도 너 좌분 있어야지 않겠니? 너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할래? 그냥 학교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의사가 돼. 얘 왜? 돈 많이 버니까. 부자들은 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야. 야,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은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야, 절대 꿈 쫓아가면 안 돼. 무조건 play safe, 안전하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을 할 때 내가 emotionally, 감정적으로나 spiritually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있어야지 비로소 그 사다리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폭식증을 겪죠. 다이어트를 맨날 한다고 선포해놓고 이뤄내질 못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된다는 걸 몰라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이모셔널한 파트에서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해소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독은 나의 소울, 혼의 영역의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들이다라고 책에서 나오는데요. 결코 이 사람들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영적인 힘을 길러내는 것이 이 폭식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장이나 자영업의 분면에서 이제 나는 B분면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야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같냐면 내일부터 나는 담배를 끊을 거야라고 담배 중독자가 얘기하는 거가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감정과 영적인 상태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A 스튜던트, 학교에서 항상 A 학점을 받았던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정신병에 걸려 있냐면요, 분석마비라는 병에 걸려 있대요. 이건 뭐냐면 상황을 과도하게 분석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할 때 전진하거나 의사결정이 마비될 수 있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결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정말 초창기에 빛이 시작했을 때 저희 그룹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때가 있었어요. 저는 브라우니 하나를 만드는 게 이제 저의 그 몫이었는데 진짜 제가 반나절을 붙잡고도 브라우니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레시피가 있는데 내가 주어진 재료가 완벽하지가 않네? 그 다음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뭔가 대체를 하거나 뭐 사오거나 뭐 다른 걸 찾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 한에서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때 저희 안가을 리더가 와서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마무리 뚝딱뚝 해서 브라운을 만들었어.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 분석 마비의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A 스튜던트들이 왜 그러하냐면요, A 학생이 이유는요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뭐냐면 실수를 가장 적게 했기 때문인 거죠. 실수를 적게 하라. 그거에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실수를 최대한 적게 해야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 정신병의 문제는 실제 세상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많은 액션을 취해야지,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보고 그 실수로부터 배워서 인생이란 게임의 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지금 저는 어떻게 변했냐면 그냥 막 저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행동을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실수해도 문제될 거 없어. 나한테 또 하나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저만의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즐거움. 이런 거절도 있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있구나.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면은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구를 만들기 전에 1014번을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 거죠. 또 어떻게 1000번이나 넘게 실패를 할 수가 있어? 했지만 이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1014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1014번에 작동되지 않는 방법은 성공적으로 찾아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후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후원 팔로업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배워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015타임에 우리가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죽은 사람들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 메말라 있어.
나는 내일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나 주말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친구들 많죠. 진짜 주말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나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어. 언제 끝나지? 언제 퇴근이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런 책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본인의 동생 얘기를 해요. 자기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불교의 여성 수도자래요. 수도자면 보통 수도승 되게 돈 없이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엄청난 임대업 시스템을 갖고 있고 금과 은에 투자를 하는 투자가이기 때문에 전혀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본인의 원하는 삶의 길을 아주 자유롭게 개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과 재정적으로 잘 무장된 그런 마인드가 가난의 맹세를 따르지 않고서도 그녀의 삶의 길을 잘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제가 인트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풀어드릴 책은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로버트 어렸을 적 친구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마이크 아빠는 굉장히 부자였고 본인의 아빠는 정말 고위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한 아빠는 평생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 이제 마이크의 아빠는 굉장히 부자가 돼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보면서 그 두 아빠의 상반되는 견해를 잘 풀어놓은 책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자의 시각과 가난한 아빠의 시각을 이제 조명을 해주는데요.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고의 영향력과 힘에 대한 통찰력을 담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면을 푸는 게 아니라 사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신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보시면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며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문제를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돈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돈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아껴 써야 돼.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 방식과 사고 방식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평생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로버트라고 하는 저자와 절친이었던 마이크가요. 한 사립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명만 조금 가난한 편에 속했던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막 파티라고 이래서 이 두 사람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니까 이씨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이러고 돈을 벌어보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의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도 몰라. 아빠도 그냥 공무원이야. 돈을 몰라. 그래서 둘이서 막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웃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치약, 남은 치약을 다 받아다가 그 치약을 짜서 납성분을 모아가지고 그 납을 잘 만들어서 납으로 니켈을 위조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 너무 순수하고 귀엽지 않나요? 그걸 보고 이 마이크의 아빠가 너네 너무 훌륭하다. 너무 창의적이다. 너희들은 포기할 때만 가난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뭔가를 실행했다는 점이야.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만 너는 직접 행동에 옮겼지.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 이 마이크의 아빠를 찾아가서 돈에 대해서 개인 교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빠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 이 로버트의 아빠, 공무원이었던 이 아빠는 맨날 말로 설교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 아빠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냥 너 나한테 배우고 싶으면 내 밑에서 일해.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아무 인스트럭션도 없이 엄청 터무니없는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니까 애들이 막 이게 뭐야. 그제서야 이제 찾아와. 이래가지고 삶을 통해 배우게끔 교훈을 주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삶은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내두르면서 가르친다. 휘둘르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때 네가 뭔가를 배우고자 하면 그걸 딱 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설 수 있지만 그냥 휘둘려지는 대로 휘둘리는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아주 정신적인 무장을 제대로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꼭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너네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반응을 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지만 너네들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관찰하고 감정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사용해서 생각해야 돼. 다소 어린아이들한테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만큼 많은 부당함, 분노 이런 감정을 막 주입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감정의 트레이닝을 먼저 시켜주면서 배우게 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한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는 그 질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을 시키냐면 부자 아빠가 너네는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발 찾아봐 해서 무급으로 이 아이들이 만화책방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생긴다. 너네 제발 이거 있잖아. 모기에 달린 이거를 제발 써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엄청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일은 하는데 돈도 못 받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냐면 그 만화책방 주인이 나중에 그 만화책을 다 폐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릴 거예요. 아니 이거 저희가 좀 가져가면 안 되고 만화책을 모아가지고 도서관에 차립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차려서 여동생을 고용해가지고 사서를 임명을 하고 많은 친구들이 와서 1시간에 얼마를 받고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낸 거죠. 전혀 없던 분야를 만들었기 때문에 첫 단계를 잘 통과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지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다리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도 못했죠.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저는 어디에 조준을 해야 내가 끝에 올라갔을 때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를 고민을 했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위치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가난한 아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 아빠는요, 돈의 부족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가난한 아빠는요, 나 그런 거 살 돈 없어. 아예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단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 아빠는 너가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해야 그런 걸 살 수 있겠니? 여지를 남겨주고 질문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내가 있잖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네들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부자 아빠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해야 돼 라고 한다면 부자 아빠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집은 가장 큰 투자이자 자산이야. 너무 좋지 않냐 라고 한다면 아니야. 집은 부채이며 그게 나의 가장 큰 투자가 되면 너무 위험해진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가난한 아빠는 내가 이것도 냈고 나중에 이걸 받고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지 그런 보상 심리로 가득 차 있다면 부자 아빠는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완전한 재정적인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 정부 지원은 사람들을 굉장히 나약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어떻게 하면 네가 임프레시브한 이력서를 작성해서 좋은 잡을 얻는지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한다면 부자 아빠는 강력한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내가 부자가 될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그럼 말한 대로 됩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언제나 부자다라는 마인을 잃지 않았고요. 가난한 아빠는 난 돈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 부자 아빠는 돈이 곧 힘이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빈털터리, 주머니가 가벼운 거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왜? 가난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때문에 그 가난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학습은 해요. 가난하든 부자든 어디에 있든 간에 누구나 공부는 하지만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습의 대상이 무엇인가?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는요. 돈을 위해 어떻게 내가 일할 수 있는지를 트레이닝 받았다면 아메이 시스템 안에서 들은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왔습니다. 돈은 그저 힘의 한 형태다. 여러분 돈은 진짜가 아니래요. 책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돈은 가짜래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을 쫓게 되고 그렇다면 돈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대요. 돈은 그저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우리들끼리 합의된 어떤 약속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 있는 것이지만 돈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고 이것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의 작동 원리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돈을 위해 일하는데 그들의 삶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바치면서 본인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이것을 제대로만 훈련시킨다면 정신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거의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불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정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 극단적인 빈 곳만을 물려주게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3차원의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4차원의 정신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6가지 교훈을요, 잘 풀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세 번째,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네 번째,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은 세금과 기업이다. 다섯 번째,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여섯 번째,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이 6가지 교훈을 제가 다음 시간에 차례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책의 정신적인 토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실질적인 내용을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